서울 한복판 노인복지관 앞 65세의 박순자 씨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산을 꺼내려던 그녀 앞으로 누군가의 우산이 먼저 펼쳐졌다. 비 맞으시겠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 67세의 한재민 씨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는데 재민 씨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자야? 재민 오빠. 45년 전 군대를 간 사이 소식이 끊겼던 첫사랑이었고 순자는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며 재민은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던 그 사람이었다. 빗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 재민의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오빠, 정말 오빠인 거죠? 사연이 계속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에서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으며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이 두 사람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순자야, 나는 그때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동창회에서 우연히 들었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떠났어. 도망친 거지, 사실은.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눈가를 닦았다. 오빠, 저도 그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을 뒤적이더니 낡은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그 안에는 45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정성스럽게 비닐에 쌓여 고이 접혀 있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재민의 모습이었고 사진 뒷면에는 바랜 글씨로 영원히 당신만을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민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사진만큼은 절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진짜 사랑했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빠. 우리 둘 다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오빠 집안에서는 가난한 우리 집 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오빠 아버님은 이미 오빠를 위해 다른 집안과 혼담을 진행 중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오빠 집안의 장남 며느리 자리가 너무 버겁다고 딸이 그 집에서 평생 고생만 할 거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셨어요. 재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래도 나는 널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 걸 그랬어.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서 둘이 시작할 걸 그랬어.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 집안 어른들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다시 닦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도망쳐봤자 어디로 가요, 오빠? 1980년이었어요. 우린 둘 다 23살, 오빠는 막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우리 손에 쥔 돈이라곤 몇만 원도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한 번쯤은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넓어도 4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단 한 번쯤은 우연이라도 마주칠 줄 알았는데. 재민이 순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나도 그랬어.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도 한국에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어. 명동거리, 남산 케이블카, 한강 둔치.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없더라. 저도 갔었어요, 오빠.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용기를 내서 그 장소들을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건물도 거리도 사람들도 우리의 추억만 그대로인 채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만 흐르고 있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야, 그럼 지금은 어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딸 민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손자 유치원 끝나는 시간인데 왜 안 받아? 나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다니까. 빨리 좀.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재민도 그 분위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응,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순자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미안해요. 저 손자 데리러 가봐야 해요. 딸이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대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같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빠는 여기서 천천히 계세요. 순자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재민에게 미안한 듯 한 번 더 고개를 숙였고 찻집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재민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혼자 남겨진 재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순자의 커피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만나기 시작했고 순자는 아침마다 운동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으며 재민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 복지관 앞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렸는데 마치 학창시절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5분이라도 늦으면 안절부절 못하곤 했다. 오빠, 오늘은 뭐 하실래요? 순자 씨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좋아. 어느 화창한 가을날 두 사람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민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순자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지만 둘 다 무의식 중에 각자의 배우자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고 있었다. 오빠, 저기 봐요. 저 커플 좀 보세요. 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손을 꼭 잡고 걷는 20대 젊은 연인들이 있었고 재민이 순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도 이래도 될까?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재민의 손을 더 꽉 쥐었고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으로 강변을 걸었다. 며칠 후 재민은 순자를 데리고 망원시장에 갔고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먹거리를 구경했는데 순자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오빠, 기억나요? 우리 처음 데이트할 때 명동에서 떡볶이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잊겠어? 내가 떡볶이가 매워서 물을 찾는데 너는 나보고 약골이라고 놀렸잖아. 에이, 오빠가 먼저 저보고 많이 먹는다고 놀렸잖아요. 두 사람은 학생처럼 티격태격하며 떡볶이집에 앉았고 45년 만에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는데 옆 테이블의 젊은 사람들이 훈훈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시장을 나오며 재민이 순자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45년 전에 못 줬던 거 지금이라도. 순자는 꽃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지만 재민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남산타워 아래 카페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야,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마음이 들 줄은 정말 몰랐어. 가슴이 뛴다는 게 뭔지 잊고 살았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이 나이를 타나요? 저도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그냥 손자나 돌보고 조용히 살다 가는 줄 알았어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사는 거야. 결혼까지는 못하더라도. 순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그녀는 재민의 손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둘 다 배우자도 없고 이제 자유로운 몸인데.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오빤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손자 유치원 데려다주고 초등학생 손녀 학원 데려다주고 딸네 집 청소하고 밥 해주고 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오빠 만나려고 거짓말하고 나온 거예요. 재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럼 딸이 너를 그렇게 부려? 부린다기보다는 딸도 맞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요. 저라도 도와줘야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냐? 순자 씨도 인생이 있잖아.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 인생은 자식 인생이에요, 오빠.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재민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순자가 재민의 손을 다시 잡으며 진정시켰다. 오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재미는 순자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피로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45년 전 처음 만났던 서울역 광장 근처에 가보았고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건물들로 바뀌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오빠,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럼 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발이었지. 너무 예뻐서 내가 말도 제대로 못 걸었잖아. 저도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근데 오빠가 너무 떨어서 웃겼어요.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겨 웃다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줘. 너 지금 행복해?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 그럼 오빤 행복해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 게.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외로워. 아들 내외는 자기들 일에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고 친구들도 다 멀리 흩어져 살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거야. 이제 여기서 살까 싶어서. 순자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정말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 그러려고. 순자야, 우리. 재민이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순간 순자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고 화면에는 딸 민지라는 이름과 함께 연속으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응,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운동하느라 못 들었어. 응? 오늘 저녁? 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순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다. 오빠, 미안해요. 딸이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제가 애들 저녁 챙겨줘야 해요. 또, 순자야, 너무 심한 거 아냐? 순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다. 괜찮아요, 오빠. 이게 제 일상이에요. 재민은 순자의 손을 붙잡았다. 나도 같이 갈게. 내 딸한테 인사라도 하고. 안 돼요. 순자가 너무 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재민은 놀랐고 순자는 당황한 듯 말을 고쳤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딸한테 말도 안 했고. 재민의 눈빛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순자는 그를 뒤로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재민은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순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옛 추억에 젖어 있는 걸까? 한편 택시를 타고 가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가방 속에서 꺼낸 낡은 봉투에는 1981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 이틀이 지났고 재민은 순자에게 아침 인사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으며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가? 재민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고 세 번째 전화를 걸 때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나온 것은 순자가 아니라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저는 순자 씨 친구인데요. 순자 씨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엄마는 지금 통화 못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딸이었다. 재민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재민은 급히 전화를 끊었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혹시 또 그때처럼 사라지는 건가? 45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나야 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재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흘째 되던 날 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순자가 사는 동네를 찾아갔고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었던 주소를 기억해 그 근처 아파트 단지를 배회했는데 과연 순자를 만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오후 3시쯤 재민은 한 골목길 모퉁이에서 멈칫했고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는데 순자였다. 그런데 그녀는 흰색 병원 가운 위에 겉옷을 걸친 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고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으며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다. 순자야. 재민이 급히 달려갔고 순자는 재민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오빠. 여기는 어떻게?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을 안 받았어? 병원은 왜 온 거야? 아픈 거야? 재민이 숨을 헐떡이며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고 순자는 애써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온 거예요. 나이 들면 자주 검진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순자의 얼굴빛은 정기검진을 받고 나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고 재민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다. 정기검진은 무슨? 순자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순자는 고개를 돌리며 재민의 눈을 피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는 걱정 마세요.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았어? 사흘 동안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하고. 순자가 한숨을 깊게 쉬며 벤치에 앉았고 재민도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가 얼마예요? 이제 와서 연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민이 순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순자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다시 만난 지 겨우 몇 주밖에 안 됐잖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빠는 몰라요. 제 상황을, 제 처지를. 그럼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딸이 알았어요. 제가 남자분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재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딸이 뭐라고 했는데? 순자가 쓰게 웃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손주들 볼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재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오빠. 딸 말이 맞아요. 저는 이제 할머니예요. 손주 돌보고 조용히 살아야죠. 연애 같은 건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자야, 그건 딸의 이기심이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제 인생은 이미 다 살았어요, 오빠. 이제 남은 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조용히 가는 것뿐이에요. 아니야. 아직 우리한테 시간이 남아 있어. 10년이든 20년이든 함께 할 수 있잖아.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오빠, 그만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재민도 벌떡 일어나 순자를 막아섰다. 순자야, 제발. 나를 또 떠나지 마. 45년 전처럼 또 혼자 남겨두지 마.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고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돌아서서 걸어가려는 순간 재민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순자야,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병원은 정말 정기검진 때문이야?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가세요, 오빠. 저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순자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본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하늘을 보며 절규하듯 중얼거렸다. 또 놓쳐버리는 건가? 그날 밤 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새벽 2시쯤 휴대폰을 켜서 순자의 연락처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순자야, 나는 포기 못해.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을 숨기든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제발 다시 한 번만 만나줘. 문자를 보내고 재민은 답장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복지관 앞 벤치에 또다시 앉아 순자를 기다렸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순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순자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순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흐느끼는 소리였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가 말했다. 오빠. 사실은요. 응, 말해. 무슨 일이든 다 들을게. 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재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췌장암이에요, 오빠.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이미 말기예요. 전화기가 재민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고 그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물었다. 그럼 치료는?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재민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날 피한 거야?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45년 만에 만났는데 죽어가는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바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재민이 소리쳤고 벤치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순자야,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어.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45년을 기다렸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할 거야. 오빠, 내일 당장 만나. 알았지? 내일 만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결정하자. 전화 너머로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오빠. 전화를 끄는 재민은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순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재민은 순자와의 통화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순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으며 병원 정보를 검색하고 췌장암 치료법을 알아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다음 날 오후 재민이 복지관 앞에서 순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낯선 40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한재민 씨 맞으시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박순자의 딸 민지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재민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고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딸과 마주 섰다. 순자 씨가 내 얘기를 했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민에게 근처 카페로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어머니가 많이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재민은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고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재민은 긴장한 채 민지를 바라봤고 민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도 아저씨를 잊지 못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아저씨 사진이랑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재민의 눈이 커졌다. 편지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직접 쓰셨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수십 통이나 됐어요. 재민 오빠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들. 제가 그걸 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민지야, 사람은 마음대로 사랑을 선택할 수 없구나. 엄마는 내 아빠를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심장은 다른 사람을 향해 뛴단다라고요. 재민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민지는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눈가를 닦았다. 그때 저는 12살이었어요. 너무 어려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순자가 그렇게. 민지가 재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저씨,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사실 한 번 아저씨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언제요? 제가 20살 되던 해였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쯤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용기 내서 말씀드렸대요. 여보, 나한테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만나서 안부를 묻고 싶어요라고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배신이냐,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느냐, 당장 그런 생각 집어치우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셨대요. 재민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순자는 포기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날 밤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 우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 심장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민지도 눈물을 흘렸고 재민 역시 눈가를 닦아야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지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고 그것을 재민 앞에 놓았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1년 11월 3일.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내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순자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재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1월 15일. 오늘 순자에게 고백했다. 내가 곧 떠난다는 것을. 순자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순자가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놓지 못했다. 이기적인 남자였다. 민지가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2022년 3월 21일. 오늘 순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사람. 내가 떠나고 나면 꼭 다시 만나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나 때문에 희생한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순자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사랑한다, 순자야. 비록 당신 마음 전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당신과 함께한 40년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재민은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민지가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저씨,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래서 민지 씨는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지가 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에는 순자 씨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남자분을 만나시는지, 그게 적절한 건지.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아버지 일기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어머니는 평생을 참고 사셨다는 걸. 이제라도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하셔야 한다는 걸요. 재민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지가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45년 동안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재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약속합니다. 순자 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재민에게 건넸다. 이건 어머니가 45년 동안 간직하신 거예요. 아저씨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재민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45년 전 자신이 순자에게 선물했던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고 반지 안쪽에는 S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재민은 반지를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순자야, 너도 나만큼 아팠구나. 너도 45년 동안 나를 사랑했구나.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저씨, 내일 어머니가 병원 검사 받으러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모시고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몇 시죠? 오전 10시예요. 서울대 병원이에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는 재민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어머니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응원할게요. 그날 밤 재민은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순자야, 내일 병원 같이 가자. 이제부터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야. 잠시 후 순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봬요. 재민은 반지를 꺼내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끼워 보았고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손가락에 딱 맞았다. 순자야,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재민은 순자의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순자가 좋아하던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으며 가슴은 긴장과 걱정으로 마구 뛰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왔는데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얼굴에는 화장으로 가린 피로가 역력했지만 재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오빠,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당연하지. 늦으면 안 되니까. 재민이 꽃다발을 건넸고 순자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꽃을 받아들었다. 오빠, 이럴 필요까지. 순자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매일 꽃을 선물해 줄 거야.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재민은 순자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으며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민지한테 다 들었죠? 응. 내 남편 일기도 읽었어. 순자가 고개를 돌려 재민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제가 결혼하고도 오빠를 잊지 못해서. 재민이 순자의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할 것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누구를 봐도 내가 보였어. 오빠는 결혼 안 하셨어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 아니, 안 했어.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었거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재민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병원에 도착해 종양내과 진료실에 들어갔고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여의사였는데 그녀는 순자의 최근 CT 사진들을 모니터에 띄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순자 환자분,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말을 잠깐 멈추고 재민을 쳐다봤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명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이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고 복막에도 작은 병변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현재 상태로 보면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항암 치료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재민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수술이라도 다른 치료법이라도.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전이가 광범위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통증 관리와 완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환자분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재민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고 순자가 오히려 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오빠.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걷는데 재민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병원 옥상 정원에 잠깐 갈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햇살이 따사로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야. 이럴 수가. 우리 겨우 만났는데. 순자가 재민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 괜찮아요. 저는 오빠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1년이 어디 충분해. 우리한테는 적어도 10년, 20년이 필요하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순자가 재민의 뺨을 감싸며 말했다. 오빠, 진정해요. 우린 이미 45년을 사랑했잖아요.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아니야. 이건 너무 잔인해. 신이 너무 잔인해. 재민이 순자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순자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재민이 고개를 들며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순자야, 내가 결정했어. 뭘요? 남은 시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낼 거야. 아니,
매 순간을 내 곁에 있을 거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 안 돼요. 저는 점점 아파질 거고 보기 흉해질 거예요. 오빠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상관없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45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번엔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해.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제 겨우 찾았는데 어떻게 놓아? 순자가 재민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꽉 안은 채 울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순자를 그녀의 딸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현관 앞에서 민지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대답하기 전에 재민이 먼저 말했다. 민지 씨,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민지와 순자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빠, 그게 무슨...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집에서 제가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새로 집을 구해서라도 같이 살고 싶어요. 순자 씨한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의견이 어떠세요? 순자는 망설였고 재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제발. 이번엔 날 밀어내지 마. 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함께 하자. 우리 45년 동안 못한 모든 걸 하자. 같이 아침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영화 보고. 평범한 부부처럼 살자.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나 오래 못 갈 거예요. 점점 아파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재민이 순자를 꽉 안았다. 그래도 좋아. 내가 숨 쉬는 한,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난 행복해. 순자야, 나랑 같이 살자. 응. 순자가 재민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어머니를 돌봐요. 그날 밤 재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신이시여, 제발 순자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만 더 주세요. 제가 평생 받을 행복을 다 포기할 테니 순자한테만큼은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순자와 함께할 남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45년의 기다림을 보상받을 만큼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겠다고. 집에 도착한 재민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순자와 함께할 버킷리스트. 제주도 여행 마이너스 신혼여행처럼. 45년 전 우리가 갔던 모든 장소 다시 가기. 매일 아침 함께 커피 마시기. 순자 좋아하는 음악 콘서트 가기. 사진 많이 찍기 마이너스 추억 남기기. 순자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목록은 계속 이어졌고 재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순자야, 기다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2주 후 서울에는 봄이 찾아왔고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개했으며 재민과 순자는 45년 전 처음 데이트했던 바로 그 장소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자는 이제 재민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 재민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추억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았다. 오빠, 여기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고 재민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벤치는 새 걸로 바뀌었지만 이 나무는 그때 그 나무야. 우리가 여기서 처음 손잡았던 그 나무. 맞아요. 오빠가 손잡자고 하는데 너무 떨려서 손에 땀이 났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어. 손이 너무 떨려서 내 손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잖아.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겨 웃다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순자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고 재민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순자야, 너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뻐. 에이, 이제 주름투성이 할머니인데 무슨. 진짜야. 내 눈에는 여전히 23살 그때 그 모습이야. 순자가 수줍게 웃으며 재민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벚꽃 흩날리는 강변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순자가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재민에게 건넸다. 오빠, 이게 뭐야? 재민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은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고 반지 안쪽에는 순자 재민 1980.5 15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재민의 손이 떨렸다. 이건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이건 제가 23살 때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언젠가 오빠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헤어지는 바람에 못 줬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간직했어요. 순자야.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준 반지도 여기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평생 간직했어요. 재민은 반지를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순자도 함께 울었다. 오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아주실래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고 왼손 약지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고 순자도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순자야, 이건 우리의 약속이야. 비록 45년이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야. 순자가 재민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오빠,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남편과 살 때도 자식들 키울 때도 손주들 돌볼 때도 단 하루도 오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빠 얼굴을 떠올렸고 힘들 때마다 재민 오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재민이 순자를 더 꽉 안았다. 나도야, 순자야.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너를 생각했어. 순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 오빠. 저는요. 오빠 사랑 때문에 50년을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으로 살았어요. 나도 그랬어. 50년을. 너만 사랑했어.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할 수 없었어.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강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박순자 환자분이시죠? 저는 종양내과 김민정 교수입니다. 긴급하게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재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 말씀하세요. 환자분, 지난번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병원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지금 오시면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재민을 바라봤고 재민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순자야.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두 사람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김민정 교수가 진지한 표우로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두 분. 순자와 재민은 나란히 앉았고 손을 꽉 잡은 채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김 교수가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박순자 환자분, 저희가 지난번 조직 검사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순자가 긴장한 채 물었다. 안 좋아진 건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재민과 순자가 동시에 의사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교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처음 진단에서는 췌장암 말기로 판단했는데 정밀 조직 검사 결과 이것은 췌장암이 아니라 신경내분비 종양이었습니다. 췌장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도 비교적 예후가 좋은 종류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가 물론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말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70% 이상이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재민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정말입니까? 정말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진이 있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초기 영상 판독에서 췌장암으로 오인했는데 정밀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고 재민은 순자를 꽉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야. 들었지?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순자도 재민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렸고 한참 후 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선생님,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여행도 가능하고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들었지, 순자야? 이제 도망 못 간다. 우리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순자가 눈물과 함께 웃었다. 그래요, 오빠. 이제 정말 우리 사랑 다시 시작해봐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으로 돌아왔고 벚꽃은 여전히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으며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재민이 순자를 벤치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다.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4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순자가 놀라며 재민을 일으켰다. 오빠,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진심이야. 우리 결혼해서 당당하게 부부로 살자. 응?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좋아요. 저도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강변에서 꽉 껴안았고 노을빛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 저녁 민지는 두 사람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으며 재민의 아들도 미국에서 전화로 축복을 보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민지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고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재민 아저씨랑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재민과 순자는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순자야, 우리 이야기 정말 드라마 같지? 그러게요. 45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이 올 줄은. 이건 끝이 아니야, 순자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순자가 재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오빠, 사랑해요. 4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요. 나도야, 순자야.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너를 다시 만나서 너와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베란다까지 날아왔고 두 사람은 그 꽃잎을 손에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4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시간은 모두 함께할 것이었다. 늦었지만 진짜였고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6개월 후 순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재민과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그들은 바닷가를 손잡고 걸으며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완성해 나갔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68세와 70세의 신랑 신부는 그 어떤 젊은 커플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으며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